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휴장이었으니까 아시아 증시 돌아간 거 지표, 뉴스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나스닥 올라간 거보다는 이제 S&P 올라간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뭐 미증시 올라간 거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몇 올라가고 또 이제 일본의 주요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오늘 또 성장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외환 시장이라든가 이제 채권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미증시 올라간 거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좀 어중간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런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최근에 부동산 개발업체 벽개원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벽개원이 최근 들어서 부채를 조금 나눠서 갚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부채를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벽개원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국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MLF 정책 금리를 15bp 인하해서 2.5%로 낮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LF 금리다라는 거는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게 내려지면 결국에는 시중은행은 또 일반 가게라든가 기업들의 대출 금리를 또 내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됐고, 근데 왜 갑자기 인하를 했지? 오늘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나온 지표를 보니까 이래서 인하했구나라는 게 나왔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근데 뭐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좀 왜곡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의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어차피 10개는 똑같이 팔리는데 저게 지금 102원이 될 줄 알았던 게 100원이 돼서 조금 실제로는 수량은 예상치대로 팔린 건데 물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좀 계산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산업 생산이 됐든 소매 판매가 됐든 수치 자체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저렇게 경기 부양을 하는데 아주 세게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좀 찔끔찔끔 저렇게 부양해서 언제 살아난다고 뭐 이런 어떤 비관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어중간하고 뭐 환율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를 보면 그 엔달러 환율이 145.8엔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시장 개입이 나오면서 이제 뚝 떨어졌었는데 145, 148 사이에서 어쨌든 이 근처까지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과연 이제 외환시장 개입이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환율은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위안화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38원까지 어제 우리 증시 133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태인데 1338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연중 최고치 거의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는 조금 엔비디아 올라간 거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움직이고 주식시장이 어정쩡하게 마감된 건 엔비디아 말고는 올라간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어정쩡하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소폭 하락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경제나 금리나 환율이 잡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여기서 하다가 4.1을 완전히 돌파해서 빌고로스 말만 따라 4.5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리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대 이게 이제 평균치 10년 평균이 3.4% 정도 되니까 거의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평균은 2.8 정도였으니까 아직 그거보다 멀긴 하지만 어쨌든 10년 평균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미국이 정말 금리는 안 올릴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 상승이 좀 주춤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사주는 국가들은 이전보다는 좀 덜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어정쩡하게 마감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미증시가 반도체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차라리 반도체만 계속 강해도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끌어다 놓으면서
다른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좀 미증시에서 그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위안화하고 엔화가 개입이 과연 될 거냐. 그러니까 엔화가 작년도 9월에 개입해서 실제로 환율을 뚝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중국 국영은행이 전 세계 퍼져 있는 그 지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달러를 끌어모아, 있는 대로 달러를 끌어모아서 특정한 시간대 약속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 달러를 확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뚝 떨어지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했었다라고 확인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더라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 됐을 때 환시장 개입이 되면 그게 먹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기 세력들은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포지션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뒤집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어서 환시장 개입이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피크만큼 떨어지면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증시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예, 왜냐면 이제 반도체주가 최우선적으로 제일 센 종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을 뒷받침해주면, 지수가 안 빠지네? 그러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장에 돈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어제 7% 올라가고 오늘 3% 빠져버리면 그래도 4% 남지,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빠진 거를 또 의식하게 돼서 좀 어정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지금 1338원까지 갔을 때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나올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중 최고치에서 꺾이기 시작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선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시장이 위안화, 엔화,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국채금리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 채권, 그러니까 국채는 왜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면, 미국은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갚을게, 5년 있다가 갚을게, 몇 년 있다가 갚을 때 약속을 하죠. 근데 지금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차피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하고 중국이 돈을 되게 잘 빌려줬어요. 채권을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여기저기 사업하시는 분이 받다가 우리은행에서 이제 넉넉하게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대출을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받던 걸 이제 8천만 원밖에 안 해줘. 그러면 나는 써야 되는 돈 포함해서 이제 1억에서 8천만 원 줄었으면 2천만 원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돈까지 추가하면 3천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은행이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덜 거래를 했던, 이자는 더 내야 되는 농협, 뭐 수협 이런 데 가서 3천만 원을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안 사주기 때문에, 그럼 사주는 사람이 덜하니까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본도 YCC 정책의 변화, 실질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에 가까운 어떤 정책 변화를 주고 나서 미국에 투자했던 일본 국채 투자자들이 또 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미국에선 이걸 막으려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옐런이 중국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이제 미국 국채를 좀 더 사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근데 별달리 그 이후에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거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뭘 준다고 했을까? 관세 인하한다라고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중국이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국채가 금리, 저 딜이 안 됐어? 그러면 금리 더 올라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베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냥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금리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펀드에서 국채를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는 발행 물량의 76%를 미국 내 펀드에서 소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핏도 미국 국채를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뭐 4.5%까지는 아니고
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금리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 국채 발행 규모를 뭐 3분기에 아마 1조 달러 정도 발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다른 분석에서는 3분기에 1조 달러 안 하고 연말까지 1조 달러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어떤 스토리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뭐 계속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뭐 국채 금리 당장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뭐 4.5, 5.0 이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뭐 금리는 단기로는 좀 스트레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좀 결국엔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금리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 이슈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